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행사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오늘 퓨처 펄스 아트테크 포럼의 모더레이터를 맡게 된 정효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행사는 모두의 연구소 하이테크 플랫폼과 그 단국대학교 글로벌 K컬처 연구소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또 운영하는 행사입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아젠다가 조금은 어렵게 느껴지는 키워드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술과 기술 그리고 임팩트라는 세 가지의 키워드가 연결되어 있는데요. 아트테크가 바꾸는 미래 상상이라는 우리 제목에서 보실 수 있는 것처럼 조금은 가슴 뛰는 제목으로 저희가 진행이 되는데요. 저희가 뭐 AI 기술이나 또 디지털 전환이 가져오는 정말 이제 큰 변화가 예상되는 이 시점에 예술이 어떠한 모습으로 변화해 갈 것인가에 대해서 현재까지 진행되어 온 것을 서로 나누고 또 앞으로의 미래의 모습은 어떻게 바뀌어 갈 것인가를 함께 상상해 보는 그런 자리가 될 것입니다. 더불어 이러한 변화가 산업적으로는 또 사회적으로는 어떠한 임팩트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라는 부분을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고민해 보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자, 오늘 포럼은 세 분의 발표와 우리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분들이 함께 네트워킹하는 세션으로 운영이 되는데요. 발표자 분들은 아마 이제 가장 먼저 이러한 예술과 기술의 연계 그리고 융합 그리고 실험들을 시도해 보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참 이 시간이 귀하게 느껴지는데요. 우리 빠르게 첫 번째 순서를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연사이신 리지드바디의 남기룡 대표님은 아트테크 실험실과 창작 커뮤니티의 이야기를 들려주실 예정입니다. 최근에 베커라는 프로그램을 기획해서 운영하면서 어떻게 아트테크 영역의 창의적인 배움과 실험을 이끌어 오셨는지 그 경험을 공유해 주실 것입니다. 남기룡 대표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남기룡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맡은 주제는 아트앤테크 러닝 커뮤니티 베커의 운영 사례입니다. 요즘 아트앤테크라는 씬이 굉장히 핫하잖아요. 그래서 저 씬으로 인해 생기는 여러 가지 멋있는 결과들 그리고 임팩트들은 제 뒤에 연사님들이 더 잘 말씀해 주실 거고요. 저는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지 조금 더 교육적인 관점에서 그리고 그것이 교육되는 그리고 실행되는 커뮤니티적인 관점에서 한번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베커라고 최근까지 진행했던 사례를 바탕으로 말씀드릴게요. 네, 저는 소개받은 것처럼 작가로도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배움 연구자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육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고 제가 여기 서게 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작년에 이곳에서 아트 임팩트 랩이라고 하는 랩을 운영했기 때문입니다. 이 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아트 코리아 랩이라고 한국에서 이런 아트 앤 테크를 지원하는 기관이 있죠. 그 기관과 모두의 연구소가 같이 연합해서 진행했던 랩입니다. 그곳에서 저는 비주얼 상상형 AI와 그리고 아트 임팩트라는 두 가지 영역을 붙이는 랩을 운영했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생성형 AI가 사회적 변화에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을까 하는 주제로 3개월 동안 진행했던 랩입니다. 오늘 소개해 주신 정효정 교수님께서도 랩원으로 참여하셨고요. 많은 분들의 열정으로 진행됐던 랩입니다. 두 가지 프로토타입을 생성했었어요. 하나는 퍼스널 노트라고 하는 프로젝트와 하나는 비즈 퓨처스라고 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제가 이걸 소개해드리는 이유는 베커에 이르기까지 이뤘던 경로를 한번 소개해드리고 싶어서인데요. 하나씩 보도록 하죠. 오늘 하루는 어떠셨나요?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여행 계획 짜느라 설렜어. 평소에 미뤄놓은 일들을 하면서 평화로운 하루를 보냈어요. 참 소중한 시간이셨군요. 또 다른 신비로운 여정을 꿈꾸시나요? 오늘 프로젝트 팀원들이랑 같이 파티를 열려고 해. 애월에 있는
해변 가려고. 고생한 친구들과 같이 파티를 하려고 해요. 자, 당신의 오늘의 모습인 반짝이는 온기가 완성됐습니다. 문득 새로운 선택을 하신 당신은 봄날의 미풍에 흔들리는 버드나무처럼 자연스러운 균형감을 만들어가는 멋진 예술가 같네요. 그윽한 차 한 잔처럼 당신의 하루가 따뜻하고 조화롭게 흘러가길 바랍니다. 네, 요약하자면 와인 큐레이션 서비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AI의 요소를 많이 넣어서 개인화된 추천 서비스 그리고 대화형 인터페이스를 활용한 서비스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치 그 단골 가게 주인이 온 사람에게 하루를 조금 이야기하고 넌 오늘 이걸 먹었으면 좋겠어라고 얘기하는 그 과정을 AI로 한번 구현해 본 서비스였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AI 에이전트들을 구현하려고 노력했고요. 그리고 개별화된 추천 알고리즘을 또 구축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러한 프로젝트가 기획된 이유 중 하나는 와인 가게에서 그 와인의 재고 관리가 굉장히 어렵다는 점에서 착안했어요. 새로운 와인을 들여와도 이게 다 소진될 때까지 새로운 또 와인을 들여오기가 어렵고, 그래서 그 와이너리가 보유하고 있는 와인을 정확하게 매칭해서 온 사람에게 그 와인을 추천해 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재고가 반영된 실시간 추천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문제점에서 착안해서 진행했던 프로젝트입니다. 취향이 반영된 와인의 노트가 그 사람의 대화와의 그 데이터에 의해서 추천되는 거예요. 와인의 여러 가지 노트들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맛을 결정하는. 그것이 또 생성형 AI로 시각화되는 과정이었습니다. 생일 축하해. 오늘은 2050년의 특별한 날이야. 여행을 꿈꾸고 있구나. 미래의 네가 어떤 선택을 했는지 궁금하지 않아? 특별한 날을 맞아서 어디로 여행 가고 싶어? 멋진 것들을 보게 될 거라고 믿어. 네, 이 프로젝트는 비즈 퓨처스라고 하는 교육 컨텐츠입니다. 특별히 사변적 디자인이라고 하는 그 미래를 상상하게 하는 디자인이라는 범주에서 진행된 교육 컨텐츠이고요. 내가 속한 다양한 미래를 직접 본다라는 컨셉이 있었어요. 그래서 2050년의 미래의 나를 보고 그 나와 함께 미래를 만들어가는 그 과정을 교육의 컨텐츠로 만든 사례입니다. 처음에 들어가면 이렇게 자기 얼굴 사진을 찍고 시작합니다. 그래서 일단 2050년, 25년 노화된 내 모습이 AI로 생성이 되고요. 그 내가 대화형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서울에 내가 아마도 대기 오염을 겪고 있는 서울로 내가 갈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면 즉시 이런 미래가 생성되는 거예요. 내가 속한 디스토피아적인 미래가. 그래서 이 미래를 대화를 통해서 해결해가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미래, 디스토피아부터 유토피아에 이르기까지 이 과정을 직접 대화를 통해서 해결해가는 그런 교육 컨텐츠였습니다. 이러한 프로젝트의 결과로 그 아트코리아랩의 단기 입주를 6개월 동안 진행했어요. 제 자리에서 보이던 뷰입니다. 대단하죠? 가장 앞으로도 이렇게 좋은 사무실에선 아마 작업을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딱 6월 30일까지 진행을 해서 이제 퇴거를 완료했습니다. 네, 여기서 제가 그 단기 입주라고 하는 것은 작년에 진행했던 저 두 프로젝트를 발전시키거나 아니면 그 연구를 이어가는 그런 조건으로 들어간 것인데요. 저는 저 두 프로젝트의 고도화도 좋지만 그것도 물론 했지만 이러한 아트앤테크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실상 그 진행했던 아트 임팩트 랩도 일종의 커뮤니티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직업적으로 하는 일은 주로 이런 일입니다. 진짜 직업적으로 하는 일인데요. 예술가나 창작자를 위한 업스킬링 혹은 리스킬링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예술가들 혹은 어떤 테크니션인데 좀 더 난 창의적인 일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을 만나서 이런 종류의 워크숍도 하고 하는 일을 하는데요. 단순히 기술적인 것만 가르치는 것보다는 저는 리터러시라고 하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저런 것을 창의적인 리터러시를 함양하는 어떤 워크숍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항상 기술의 창의성을 더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 그리고 어떤 실천이 필요할까라는 궁금증을 가지고 있어요. 사실 저도 원래 처음 전공이 기계공학을 전공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기술을 공부한 방식은 그냥 수학 공부하고 물리 공부하고 그런 거였잖아요. 근데 그걸로 창의성은 담보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창의성을 더할 수 있을까를 굉장히 오랫동안 저는 고민을 하고 지금도 하고 있죠. 근데 이를 위해서는 두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걸 우선 파악했어요. 첫 번째, 기술에 대한 오해가 조금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기술이 있으면 먹고 살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건 테크닉을 말하는 거예요. 그죠? 기술에서도, 그죠? 툴 혹은 이제 능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돈을 벌기 위한. 근데 이렇게 요즘 시대에 이렇게 기술을 접근하면 굉장히 큰 오해가 생기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기술 주고 사람 샀는데 왜 안 되냐 이런 말도 나오기도 하고요. 그렇게 간단한 솔루션이 아니라는 거죠. 이러던 와중에 이제 정효정 교수님이 주관하셨던 포럼에 제가 갔는데 HR 포럼이었거든요. SBO라고 하는 컨셉을 알게 됐어요. 스킬 베이스드 오거니제이션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직무를 중심으로 조직을 구성하는 게 아니고 스킬을 중심으로 인재를 구성하는 방식입니다. 사람에게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할 수 있냐,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냐고. 되게 재밌는 게, 저 스킬이라고 하면 보통 뭐 엑셀 작성 능력 이런 걸 생각을 하잖아요. 마케팅 능력. 소프트 스킬이 훨씬 더 양적으로 많다고 해요. 커뮤니케이션이나 협업 같은 3대 7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개념을 보고 기술도 기술이라고 부르지 않고 스킬로 이해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일단 SBO와 비교를 좀 하자면 직무가 아닌 스킬이 중요하다고 했죠. 이 관점은 왜 이런 일을 하느냐, 조직 관점에서 HR이니까 유연하게 조직을 운영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스킬을 가진 사람인가가 되게 중요해요. 근데 이걸 창작의 영역으로 가지고 오면 도구가 아닌 어떤 기술을 다루는 태도가 어떤가, 감각이 어떤가를 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결국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스킬을 활용해서.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이제 먹고 살 수 있는 테크닉을 더해서 메타 스킬, 이 스킬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맥락도 이해해야 되고 직관적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 스킬을 가지고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된 것 같았어요. 저는 이걸 스킬 기반 창작이라고 조금 올해부터 생각을 하고 있고 얼마 안 됐습니다. 실천이. 그래서 대학에서 학생들을 만날 때도 너가 단순히 테크닉으로 접근하지 마라. 그걸로 할 수 있는 어떤 문제 해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의 사례가 바이브 코딩이라고 여러분 아시죠? 코딩 작업을 좀 하신 분들은 바이브 코딩을 아마 한다고 이야기할 거예요. AI와 함께 하는 걸 바이브 코딩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저 말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왜 바이브가 붙었을까? 찾아봤더니 이게 기원이더라고요. 안드레이 카페티라고 하는 오픈 AI 테슬라에서 있었던 굉장히 유명한 86년생 개발자가 바이브 코딩이라고 부르는 코딩이 있다라고 트레드에 남긴 겁니다. 코드가 존재한다는 사실도 잊어버리고 나는 주말마다 코딩을 하는데 나는 그냥 요청만 하는데 그냥 그럭저럭 잘 작동해. 이게 재밌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어떤 트레드에서 시작된 용어예요. 바이브 코딩이라고 하는 게. 근데 이게 전 굉장히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저 이제 감이죠. 바이브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구체적인 어떤 디테일보다는 이게 맞는 길이라는 거를 직관적으로 알고 리스크를 피해가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창의를 위한 스킬에도 이게 분명히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 직관력과 그리고 그 맥락을 이해하는 능력이요. 지금까지가 기술에 대한 오해였고, 두 번째 문제가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 혹은 한계가 대안으로서 커뮤니티 경험이 부재하다는 것입니다. 이건 좀 다른 이야기일 수 있는데 한번 저의 이야기를 들어봐 주세요. 그 루트 임팩트라고 하는 사회적 실천을 위한 조직이 있습니다. 스타트업을 지원하기도 하고요. 그것에서 제가 진행했던 스터디인데요. 임팩트 스터디라고 AI를 활용해서 공부를 하지만 결국 공정한 일자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스터디였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공부를 좋은 분들과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공통 교육 자료로 저희가 봤던 게 이 논문인데요. 청년 세대의 한국 사회에 대한 인식과 경험 탐구, 그리고 개인의 좌절과 공동체적 대안의 경계에서라는 제목의 논문이었습니다. 요약하자면 한국 청년 세대는 공정의 표준을 수능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능이 가장 공정한 형태이다. 이렇게 다 인식을 하고 있고, 조사 결과, 그리고 그 수능이 왜 공정하냐면 다들 똑같은 경쟁을 하고 있으니까. 근데 문제점은 그 수능에 접근하는 사람들의 구조적인 부조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거죠. 그리고 그럴 때
점수가 자기를 지탱해주는 무기가 되기 때문에 저 공동체라고 하는 거는 나의 점수를 해하는 요소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약하자면 한국의 청년 세대는 대부분 공동체적으로 자기가 나아지는 경험을 해본 적이 별로 없다. 그렇게 대안을 얻어본 적이 별로 없다는 거죠. 창작자나 어떤 우리 모두 마찬가지인 게 우리가 다 입시를 거쳤기 때문에 입시 위주의 교육도 거쳤기 때문에 저렇게 공동체적으로 뭔가 우리가 결론을 내는 것, 더 나은 해법을 내는 것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했었습니다. 이 두 가지 모든 것에 전 디톡스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디톡스를 처방한 게 바로 배우는 커뮤니티라고 하는 걸 제가 조금 주창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베커라고 앞글자를 따서 했던 게 제가 최근까지 진행했던 교육 프로그램이었고 그 이제 저 고유명사를 제외하고라도 러닝 커뮤니티에 대한 어떤 중요성을 제가 주장하고 있고 또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창의적 배움을 지향하는 커뮤니티이고요. 배움과 이를 활용한 창의적 활동. 이 커뮤니티는 무조건 어떤 창의적인 활동을 해야 돼요. 그게 꼭 예술 창작이 아니더라도. 그리고 이 과정에서 동료 학습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것에서 담고 있는 것은 오픈 소스도 담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상호작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저에서 제가 아트코리아랩에서 진행했던 프로젝트가 바로 베커입니다. 작동하는 창의적 배움을 기반으로 작동하는 배우는 커뮤니티고요. 저 여러 가지 원칙이 있어요. 일단 강의 중심의 교육을 탈피한다. 그래서 자기 주도적인 탐구를 하지만 어떤 교육적인 설계는 되어 있어요. 자기 주도적인 탐구를 하기 위해서 봐야 할 것들, 공부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철저하게 준비해서 제안을 하고 그리고 프로젝트 중심의 실험, 결국 창의적인 활동을 하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협력적인 학습 환경, 모든 자기가 작업한 걸 다 공유하고 그걸 서로 리뷰하는 시간을 가지는 이런 식의 프로젝트를 창의성의 영역에서, 예술 창작의 영역에서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9개의 프로젝트를 진행했고요. 다 각각의 어떤 주제가 있고 아트코리아랩에서 협력해 줬기 때문에 이러한 공간 문제가 일단 좀 해결됐어요. 좋은 공간에서 위치도 좋은 곳에서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6개월간 9개의 프로그램을 진행했어요. 20일에 하나씩 한 거거든요. 근데 한 프로그램당 뭐 3회차 이렇게 진행되니까 사실 거의 뭐 쉰 날이 없이 돌아갔다고 봐도 됩니다. 5명의 팀이 5명의 그룹이 이 기획과 실행을 직접 진행했고요. 저희는 완전 사기업으로서 진짜 세금까지 내가면서 제대로 한번 그 사람들을 만나봤던 그런 기회였습니다. 다 유료 강의로 진행됐고 비싸지 않지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고 다녀가셨어요. 감사하게도. 간략히 좀 리뷰를 드리면 제일 처음 했던 게 요즘 핫한 저 컴피UI라고 하는 스테이블 디퓨전을 활용한 연구였습니다. 이건 일주일간 진행됐고요. 많은 작가님들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어떤 지금 이 작가님의 노트를 보면 AI 같지 않은 건 뭘까? AI 같은 건 뭘까를 연구하셨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AI 같은 게 나오고 어떻게 하면 AI 같지 않다는 건 뭐지? 사람은 왜 그렇게 느끼지를 연구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그걸 연구하고 마지막에 나눠주시고 뭐 이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이런 분들이 10분 정도 계셨어요. 이건 AI를 활용한 VFX에 대해서 탐구했던 회차입니다. 그래서 실사 같아 보이지만 다 AI로, 풀리 AI로 제작된 영상이고요. 이런 것에 어떻게 하면 툴마다 지금 상용되고 있는 서비스마다 어떤 특징이 다르고 프롬프트를 어떻게 기입하면 어떤 효과가 나올까를 연구했던 회차입니다. 그리고 이 회차는 3D 모델링인데 손으로 된 게 아니고 다 말로 한 거예요. 아까 소개해드렸던 안드레이 카페티라는 사람이 최근에 했던 말 중에 가장 인기 있는 프로그래밍 언어는 영어다라는 말을 했거든요. 그거랑 사실 비슷한 겁니다. 가장 인기 있는 모델링 언어가 영어가 된 거죠. 그냥 말만 쳐가지고 요즘 MCP라고 하는 걸 활용해서 모델링을 했던 사례입니다. 물론 손을 좀 댔지만. 그리고 사운드 오브 비전이라고 하는 건 제너레이티브 사운드라고 하는 게 있죠. 생성되는 음악인데 저렇게 사진, 영상 안에 시각적인 변화에서 소리를 추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네모가 저어진 거 블롭이라고 하고 오른쪽은 그 미디어 파이프라고 하는 AI를 활용해서 도시 안에 객체를 검출하는 건데 저 객체가 생성될 때마다 소리가 나고 이동할 때 소리가 어떻게 변하고 하는 알고리즘을 넣어서 계속
영상에 맞춰서 소리가 만들어지는 그런 걸 연구했던 회차입니다. 뭐 이런 것들을 진행했어요. 굉장히 회차마다 재미있죠. 저희 5명이 다 다른 영역에서 온 사람들이라 각자 관심 있고 전문성 있는 분야에 대해서 탐구를 했습니다. 그렇게 6월 30일까지 숨가쁘게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지난주에 회고전을 진행했어요. 일주일 만에. 그래서 아코랩을 떠나면서 아트코리아랩 안에 있는 이머시브 공간이거든요. 이곳에 저 컨텐츠를 다 넣고 사람들의 참여 기록과 작품을 넣어서 감상할 수 있는 회고전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터랙티브 요소도 넣어서 단순히 아카이브전은 재미가 없잖아요. 일단 참여하지 않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재미가 없잖아요. 조금 더 이렇게 플레이어블한 요소를 넣어서 이전 회차로 넘어가고 다음 회차로 넘어가는 걸 저 발판 같은 걸 이용해서 센서를 이용해서 센싱했던 모습입니다. 이렇게 베커 시리즈는 끝이 났어요. 이제 제 주변의 사람들이 저한테 근데 왜 이렇게 열심히 하냐고 가끔 물어보시더라고요. 무슨 이유에서, 누가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닌데.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AI 시대에 앞으로 사람이 할 일은 이런 모드연이나 이 베커 같은 조직 운영 말고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굳이 저런 모든 생성을 사람이 그렇게 열심히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사람을 위한 경험 디자인밖에 인간이 할 일은 남지 않는다라는 저의 생각인데, 좀 미래의 그런 임팩트 조직을 위한 테스트베드로 제가 진행했던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후에 강연해 주시는 연사님들도, 그리고 아마 다음 주로 예정된 여러분 알고 계시는 해커톤도 이런 활동을 계속 이어가는 커뮤니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사실 남기룡 작가님이 아까 스킬 베이스드 크리에이티비티가 나왔을 때 역시 이제 융합 인재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이제 교육공학 쪽에서 이제 지난번 포럼에 이제 참여를 하셔가지고 되게 재미없는 표정으로 앉아 계셨거든요. 근데 이제 그 얘기를 여기서 꺼내 주실 줄이야. 굉장히 놀랍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연사님 바로 연결해서 발표 듣겠습니다. 두 번째 연사님은 기어이의 이혜원 대표님인데요. 지난번 저희가 포럼에서 엔터테크 쪽에 이야기를 들려주셨었는데, 오늘은 아트테크와 관련해서 이야기 또 들려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기어이 대표님의 발표를 또 큰 박수로 맞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소개받은 기어이 스튜디오의 대표 이혜원입니다. 저희 회사 이름이 참 특이하죠. 매번 이 회사 소개부터 하고 시작을 하는데요. 저희는 기술이 어울리는 이야기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 곳이고요. 영어로는 이머시브 스토리텔링 스튜디오라는 명칭을 같이 붙이고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저희는 이머시브 미디어 콘텐츠와 또 새로운 예술 실험을 하고 있는 곳이고요. 기본적으로 기술을 다룬다고 했을 때 저희 내부에서 기술을 직접적으로 개발한다기보다는 저희는 항상 빠르게 이머징 테크놀로지를 응용하고 활용해서 어떻게 하면 새롭게 이야기를 전달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설립을 2020년에 했는데, 그때부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예술가가 자신의 이야기를 전달하는, 비전을 전달하는 수단으로서의 이야기가 아니라 관객이 가장 중심에 놓여서 어떻게 함께 만들어가는 예술이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에서부터 시작했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를 생각했을 때 저희가 왜 기술을 예술에 가져왔을까에 대한 답을 한번 먼저 설명을 드리고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앞서 설명해 주셨던 남기룡 선생님의 발표랑도 맥락이 비슷하지만, 저희는 기술을 화려한 것을 보여주기 위한 도구로 썼다기보다는 이 기술이 갖고 오는 새로운 가능성,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이야기를 전달하고 특히나 어떻게 확장하고 더 깊게 몰입하게 할 것인가, 그리고 또 창의성은 어떻게 이거를 통해서 증폭되는가라는 관점에서 항상 기술을 도입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5년 넘게 저희는
물론 회사이기도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콜라보레이션 콘텐츠도 했지만 자체 오리지널 콘텐츠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서 VR 영화라든가 또 VR 이머시브 시어터라든가 또 최근엔 AR 작품들을 개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새롭게 기술을 도입했던 시도들은 크게 AR과 VR 그리고 AI 프로젝트에 한해서 세 가지로 아마 말씀드리게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생각하는 새로운 기술이 인터랙션 기반의 많은 기술들이 있었지만 굳이 이렇게 디바이스를 쓰거나 하는 VR, AR을 썼던 것은 이 R이라고 하는 것의 중요성이었는데요. 인간이 살고 있는 지금 현존하고 있는 세계 이상의 새로운 리얼리티, 이 리얼리티를 만드는 기술로서 인간에게 궁극적인 몰입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거라고 하면 저희는 충분히 저희 매체의 활용성에 큰 기여를 할 거라고 판단해서 썼던 기술입니다. 첫 번째로 제가 공유하고 싶었던 것은 저희는 이야기를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인간에 대해서 가장 고민을 많이 하고요. 또 인간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한다는 뜻은 인간이 갖고 있는 감각을 어떻게 확장시킬까에 대한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장 최근에 많이 했던 프로젝트는 증강현실인데 저 오른쪽에 보이시는 저 조그만 아이들이 합성된 것이 아니라 AR로 뜨고 있는 저희가 만들었던 슬릿이라고 하는 캐릭터가 장충당공원에 있는 어떤 호숫가에서 이렇게 놀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증강현실 관련 프로젝트를 간단하게 몇 가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저희는 이 증강현실을 적용시켰던 프로젝트가 작년 파라다이스 아트랩 페스티벌에서 소개됐던 슬릿이라고 하는 콘텐츠입니다. 스토리텔링 잠깐 소개를 해드릴게요. 슬릿 AR입니다. 저희한테 눈에 띈 건 사실 틈이었어요. 그래서 슬릿의 원래 뜻도 아주 좁고 기다란 구멍이거든요. 근데 저 구멍 안에 누군가 살고 있다면 누굴까? 저는 그게 이제 슬릿이라는 설정을 했던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가 왜 밖으로 나와서 사람들에게 지금 눈에 띄는가 이 설정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고양이한테 죽을 뻔했었던 거를 어떤 착한 인간이 도와줬다라는 컨셉을 통해서 얘가 그때부터 인간에게 사랑에 빠져가지고 인간이 하는 노래 부르는 거, 인간이 하는 춤추는 거, 인간이 수집한 물건들을 다 이렇게 수집하고 흡수하게 됐어요. 장충동에 또 보이지 않게 아름다운 곳들 중에는 장충단 공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슬릿이 진짜 여기 가면 뭘 하지? 라고 하는 궁금증을 통해서 사실은 창작자인 제 관점은 사람들을 걷게 하고 사람들을 산책하게 하고 탐험하게 하는 게 저의 가장 큰 목표예요. 이렇게 아름다운 공원이 있었나? 라고 사실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가 저희의 진짜 큰 목표였었고 사람들이 모두가 요즘은 스마트폰을 들고 있는 시대잖아요. 스마트폰 안에서의 즐거움도 있지만 바깥에 도시를 걸어다니면서 혹은 이 공원을 돌아다니면서 이 자연 속에서 새롭게 발견할 수 있는 호기심 이런 것들을 좀 끌어내고 싶었고 사실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 굉장히 작은 곳에 시선을 주면 그거가 하나의 새로운 예술 작품이 될 때도 되게 많거든요. 그런 어떤 훈련들이 우리를 현혹시키는 뭐 영상이나 이런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자꾸 그 감각을 잃어버리실 텐데 물론 저희 작품이 그걸 모든 걸 끌어낼 수 있다 이런 건 아니지만 한두 번 정도는 이런 체험들을 통해서 그런 감각들을 다시 좀 소환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 슬릿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증강현실 체험인데 로케이션 베이스드 즉 이 아트랩 페스티벌이 열린 곳은 장충동이라고 하는 낯선 곳이었고 시민 대상으로 하는 예술 축제에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다른 감각으로 확장시킬까 해서 저희는 두 가지 키워드를 발견한 거죠. 하나는 공간이고 또 하나는 호기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AR은 포켓몬 정도 외에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갑자기 와서 이것을 하게 할까? 그래서 저희가 슬릿의 배경 스토리, 슬릿의 캐릭터관, 슬릿이 갖고 있는 어떤 엄청난 세계관을 만들면서 동시에 이게 굉장히 재밌고 직관적인 체험이 되게 하기 위한 노력들이 이 안에 많이 담겼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가장 쉽게 몰입하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를 역으로 거꾸로 생각을 해서 저희는 반려동물이나 반려식물이나 반려돌이 갑자기 떠올랐고요. 그래서 귀여운 게 다다, 귀여움이 세상을 구할 것이다 라는 생각이 갑자기 떠올랐고 아무래도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친숙함이 오히려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 그리고 앞서 설명해서 보신 것처럼 도시의 작은 틈에도 무언가 이야기가 숨어 있다. 이런 식의 호기심을 자극하기 위해서라도 저희가 아주 작은
요정 같은 캐릭터로 만들면서 이것이 인간이 그동안 핸드폰 안에 갇혀있던 감각을 좀 깨우는 것에 많이 목표를 뒀습니다. 그때 저희가 두 번째로 목표를 한 것은 늘 디바이스를 직접 쓰는 매체 활용 작업을 했지만 이번에는 인간이 갖고 있는 가장 보편화된 매체인 스마트폰을 쓰게 하자. 그러면서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가 얼마나 불편한 것인가. 그래서 우리는 외부로 바로 접속을 하되 저 장충당공원까지 이끌고 나가기 위해서 저 10군데가 넘는 곳에다가 이야기를 다 숨겨놨어요. 그럴 때 이제 단순하게 그냥 AR을 어그멘티드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이제 이때 당시는 비주얼 포지셔닝 시스템이라고 해서 저렇게 3D 스캔을 다 해가지고 저 장충단비 뒤에서 튀어나오게 하려면 저 장충단비를 다 사전 스캔을 해가지고 이 스캔 데이터 위에 올리고 이런 것들을 다 하면서 지도와 그다음에 3D 데이터와 또 이야기가 같이 살아가게 이렇게 준비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모든 어떤 작품이나 콘텐츠에는 이 관객이 주인공이 돼야 된다는 이 컨셉 때문에 모든 기능에 사진 쉐어 기능이랑 녹화 기능을 같이 넣었고요. 그런데 저희가 가장 고무적으로 봤던 건 할머니, 할아버지, 온 가족이 함께하고 있는 거, 그리고 저희가 제일 노렸던 것은 진짜로 그냥 공원에 산책 나왔다가 거기에 있는 AR 간판을 보고 누군가 할 것인가 라는 것이 저희의 고민의 어떻게 보면 호기심이었는데 진짜 그 저기 보시면 강아지 끌고 나온 요 모습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강아지를 산책 나오신 우리 일반 시민이 이거에 기꺼이 참여하는 것을 보고서 저희가 처음에 생각했던 가정을 또 이것을 실험을 통해서 답을 얻고 그리고 또 어떻게 즐기는지를 체험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제일 노렸던 것 중에 하나가 인간을 닮고 싶어하는 슬릿이라는 캐릭터상에 저희가 그동안 많이 갖고 있었던 축적된 기술 중에 모션 캡처라는 게 되게 많았었어요. 그래서 저런 풍선같이 생긴 어떻게 보면 누구는 젤리빈이라고 하고 누구는 콩이라고 했던 우리 슬릿이 저렇게 곳곳에서 공원에서 춤을 추고 있었는데 가장 적극적인 우리의 유저님은 같이 춤을 추면서 저렇게 사진을 찍어주기까지 했기 때문에 이것이 개인으로 와서 개인의 맥락에서 어떻게 다르게 이야기를 가져가고 이걸 놀이화하는가를 직접적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는 VR을 또 적극적으로 했던 팀인데요. 사실 VR은 머리에 이렇게 헤드 마운트 디스플레이라고 불리는 불편한 도구를 써야 하는데 굳이 저희가 이 매체를 선택했던 이유는 가장 어떻게 보면 시청각적인 몰입뿐만 아니라 이야기 속에 내가 주인공이 되는 어떻게 보면 POV라고 할 수 있는 이 시점을 갖게 되는 것과 그리고 또 새로운 어떤 그동안 인간이 좀 갇혀 있었던 피지컬 감각을 쓸 수 있다는 것이 저희에겐 가장 큰 매력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는 것도 보면 가장 인기 있는 그 게임 중에 하나인 비트 세이버에서 빌리 아일리시 노래에 맞춰서 했던 프로모션 영상도 있는데 저희가 저런 거에서 영감을 받아서 또 무용이랑도 협업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VR을 이렇게까지 매력적인 매체로 보고 저희가 시도를 하게 된 데는 제런 레니어의 말도 많이 영향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즉 영화와 재즈와 프로그래밍을 섞은 새로운 예술. 그리고 이 뜻은 어떻게 보면 새로운 서사의 감각을 확장시키는 매체이자 또 재즈라고 하는 즉흥성이 상호작용성을 기반으로 해서 언제든지 늘 현 리얼타임으로 일어나고 있는 또 매체 그리고 시스템과 데이터, 설계 구조가 없이는 돌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가장 난이도가 높지만 그렇기 때문에 가장 새로운 이런 매체가 주는 이런 어떤 새로운 이것에 매체의 매력성을 느끼고 초반부터 저희가 작업들을 많이 했었는데요. 사실 가장 또 매력적으로 느꼈던 것은 우리가 3인칭의 영화를 볼 수도 있었고 또 360도를 다루는 매체들도 있었지만 내가 확실히 신체적으로도 몰입할 수 있는 형태라고 하는 것이 또 다른 형태의 내가 이곳에 있다라고 하는 being there라고 하는 현존감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이 매체의 매력성이 저에겐 크게 다가왔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만들었던 작품은 기억으로 만든 집 이항정이라고 하는 VR 애니메이션 다큐멘터리인데요. 저희가 이 작품을 만들고 나서 사우스 바이 사우스 웨스트나 뭐 네덜란드 국제 다큐멘터리 영화제나 전 세계에서 많이 소개를 했었는데 이때 당시 저희가 했었던 기술적인 실험은 VR을 직접 끼고 VR로 그림을 그리듯이 만드는 퀼이라고 하는 툴을 써서 사실상 한 번도 3D를 해보지 않은 2D 영화 감독님께서 이걸 직접 배우셔가지고 몸으로 마치 조각하듯이 그림을 그려내서 자신이 집에 대해서 갖고 있었던 서사를 어떻게 이게 집에 대한 정의가 어떻게 바뀌었고 나에게 집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들려드리는 매체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냈던 작품입니다. 당시 저희로서는 사실은 단순 드로잉 툴로만
영화에서만 느껴졌던 퀴리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저 비주얼적인 느낌들, 이거를 왜 어떤 분들은 3D로 그냥 할 수 있는데 굳이 VR을 끼고 그림을 그렸냐라고 하시지만 이 2D 감독님의 자신의 어떻게 보면 삶의 이야기를 기반으로 한 다큐멘터리 애니메이션이 있기 때문에 감독님만이 할 수 있는 이야기는 감독님의 기억 속에만 있더라고요. 그 기억이 사진으로 남아있지 않는 경우 이 기억을 꺼내서 하나씩 조각하듯이 그려내야 됐을 때 가장 효과적으로 기능을 했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시도를 계속하다가 그 다음 시도를 했었던 것은 글로벌 공동 제작을 통해서 저희가 유럽 영화제에서 베스트 VR상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받았던 미싱 피처스라고 하는 프로젝트였었는데요. 당시는 또 어떤 기술적인 실험을 했었냐면, 이거는 또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감독님들이 만들지 못한 영화가 있다고 하면 그 영화는 왜 만들지 못했고 무슨 이야기일지를 들어보는 VR 다큐멘터리입니다. 그러면서 영화인데, 그러다 보니까 감독님이 직접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3D로 만들어진 것들이 어떻게 보면 감독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어떤 이야기를 펼쳐내는 데 도움이 됐지만, 감독님이 직접 등장해서 사실은 내가 이 영화는 말이야, 특히 저희가 이 한국편은 이명세 감독님이랑 같이 했는데 이명세 감독님이 직접 등장해서 맨 처음 내가 썼던 시나리오는 아버지는 사라졌다 했는데 왜 안 됐고, 이런 이야기를 들려줄 때마다 마치 내 바로 옆에서 감독님이 직접 이 숨겨져 있는 이야기를 들려준 것 같은 이런 컨셉을 이제 경험할 수 있고 또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때 당시, 지금은 이제 AI 기술이 많이 발전되기도 했고 이렇게까지 고가의 장비나 수백 대의 카메라가 있는 볼ю메트릭 스튜디오를 쓰지 않아도 충분히 구현 가능하지만, 이런 것들을 좀 구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당시는 이제 초창기였던 볼ю메트릭 캡처를 쓰면서 저희가 언리얼 엔진이랑 연동하고 또 여러 엔진이랑 연동하는 것이 많은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론적으로는 감독이 하지 못한 이야기, 감독이 만들지 못한 이야기를 감독의 얼굴로 등장해서 3D 안에서 이걸 직접 들어볼 수 있다라는 어떤 목표점을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사실 두 편에 연달아서 스토리텔링 컨텐츠이지만 VR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사람들이 제일 기대했던 내가 주도적으로 시선을 바꾸는 거 외에 어떻게 하면 내가 주도적으로 무언가를 하면 이야기가 바뀌냐, 이런 것들에 대한 니즈가 저희는 더 커졌고, 그때 저희가 가장 주목했던 거는 저희의 목표점도 어떻게 보면 관객이 주인공이라고 했는데 가장 놓치고 있었던 부분, 즉 우리 게임 쪽에서 많이 등장하고 있는 행위 주도성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그렇기 위해서 관객에게 역할을 줘야겠다라고 하면서부터 저희는 VR 이머시브 시어터라는 것을 새롭게 시도합니다. 그래서 당시 처음에 시도했을 때는 웰컴 투 레스피시라고 하는 이미 미국에서 이제 한번 발표가 됐었던 미국의 VR 이머시브 시어터 작품을 한국으로 번안을 시켜가지고 처음으로 시도를 했었는데요. 저희도 당시에 이거를 실험으로 끝내지 않고 정말 티켓을 세일즈를 해봤어요. 한국판으로 만들면서. 근데 너무 신기했던 거는 그래도 몇 번의 회차 동안 거의 만석이었고, 가장 주인공의 역할을 할 수 있는 티켓은 한 회차당 한 번밖에 없었는데 그게 5만 원이라고 하는 티켓 시도를 해봤는데 그게 다 팔렸을 정도로 이게 그냥 단순히 작품의 실험 시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산업적으로도 판매 가능한 것인가에 대한 시도도 많이 해볼 수 있었고요. 그때 쌓인 노하우를 기반으로 저희 자체적으로도 콘텐츠를 만들어서 파인드 윌리라고 해서 이제 SF 세계관을 기반으로 해서 관객이 미래에 이제 텔레포트 컴퍼니, 즉 순간 이동이 가능한 회사에 신입사원으로 들어가서 이 비밀을 파헤치는 역할을 하는 새로운 또 이머시브 연극을 하게 됩니다. 이때는 또 저희가 지금 이세계 아이돌 같은 버추얼 아이돌들이 초반에 소개됐던 VR챗이라고 하는 플랫폼을 또 적극적으로 써서 저희가 만든 세계관, 저희가 만든 캐릭터 안에서 리얼타임으로, 그러니까 배우들도 VR 기계를 끼고 들어오고 관객도 VR 기계를 끼고 들어와서 1시간이 넘는 스토리텔링 안에서 이 서사가 무엇인지까지 알아내는 과정에서 또 새로운 기술 실험들을 한 바 있었습니다. 그때 또 저희는 이런 실험들을 통해서 매번 어떤 레슨런을 가져가야 되는가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저희가 제일 좀 많이 알게 됐던 부분들은 이런 거에 참여하는 관객은 과연 누구인가, 이 기술 애호가일까 생각을 많이 해봤었는데, 당시로서는 오히려 이제 공연이나 이런 것들 많이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들어오시는 분들, 혹은 또
또 평상시에 게임 커뮤니티 같은 데서도 많이 즐기시던 분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다채롭게 들어오면서 새로운 관객 유형들이 존재한다라는 결과들도 많이 알 수 있었고, 이거는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해외에서 이머시브 시어터를 한 분들을 통해서도 이제 많은 결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결과들이 저희에게 다음에 또 어떤 레슨을 주는 거냐면, 저렇게 호기심 있는 방랑자들은 저희가 만들어 온 세계 이상으로 자꾸 넘어가시는 경향들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바운더리를 어떻게 또 쳐야 되는가, 그 다음에 항상 리얼타임으로 진행되는 거 안에서 대사를 다른 식으로 치는 저 룰브레이커들을 만났을 때는 우리는 거기에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가. 그래서 시나리오를 액팅 시나리오라고 해서 매번 연습과 연습을 통해 가지고 그때그때 대응 가능한 시나리오로 바꾼다든가, 창작의 기법을 바꾸는 데까지 많이 영향들을 준 바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가 이제 공연까지 가다 보니 이 공연이 단순히 가상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실제 물리적인 무대로 갔을 때 우리 VR에서 쓰였던 기술은 쓰일 수 있는가, 이런 고민을 가지고 무용단과 함께, 국립현대무용단이랑 또 이 새로운 무용단 팀과 함께 아예 무대 위에서 이제 이런 가상의 시간은 어떻게 움직임으로 감각되는가라는 질문을 가지고 이제 아티스트인 김보라 안무관님과 함께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아예 공연 발표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때 저희가 적극적으로 시도했던 기술들은 지금도 많이 쓰이고 있는 기술이지만, 저렇게 모션 캡처라고 하는, 그러니까 지금은 사진과 영상을 통해서 모두의 기록이 다 남겨지지만, 지금 댄스계에서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인간의 움직임은 어떻게 데이터로 기억되는가를 또 많이들 연구하고 계실 텐데, 저희도 이거를 많이 연구하고 싶었던 것은 무대 위의 배우들이 이 진짜 무대 위에서뿐만 아니라 가상 공간에서도 어떻게 현존감을 이어가고 저 자연스러운 움직임이 물리적인 무대 말고 이상을 뛰어넘을 수 있는가를 연구하기 위해서 광학식 캡처, 그 다음에 AI 모션 캡처, 뭐 여러 가지 모션 캡처들을 실험하면서 여기에 적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실험에만 끝나지 않았고 저희가 중간에 볼륨메트릭 캡처도 다시 해가지고 저렇게 무용수를 이렇게 여기 공연장 한가운데서 띄워서 핸드폰으로도 보게 하고, 다시 또 이런 아까 VR책 같은 일종의 새로운 어떤 가상 플랫폼 안에 들어가서 저 위에 실루엣으로 보이시는 파란색 분들은 춤을 추고 있는 거고, 이 저기 주황색으로 보이시는 분들은 같이 들어온 접속자들이자 관객인들인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춤을 추는 어떤 환경에서 봤을 땐 또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모션 캡처 데이터로 받은 사람들은 아예 새로운 우주 저 멀리로 가서 그 공간에서 춤을 추게 할 땐 또 어떻게 할지, 이런 것들을 계속 확장하는 실험들을 하면서 이 기술이 어디까지 예술가의 비전을 확장하고 더 깊게 담아내는가에 대한 실험들을 계속 한 바 있었습니다. 이제 시간을 제가 너무 많이 쓰고 있어서 빠르게 정리를 좀 해야 될 텐데, 저희가 AI 모션 캡처를 한번 한 적까지 있었는데, 요거는 잠깐 한 가지만 좀 언급을 드리자면, VR을 넘어서 저희가 AI까지 가게 된 것은 AI가 단순히 도구가 아니라 이제 공동 창작자로서의 가능성을 저희가 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부천영화제에서 누빌부천이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하면서 캐나다 팀이랑 공동 제작으로 발표를 했었는데요. 그때 AI는 뭘 했냐면 기본적으로 생성형이기 때문에 시나리오를 쓰고 또 사운드를 만들어서 미래 여기서의 설정은 2040년이었습니다. 2040년에 디스토피아와 그 다음에 오히려 디스토피아의 반대인 파라다이스를 만들어서 이 두 가지 설정에서 이제 AI를 통해서 지령을 내리면 인간이 그걸 따라하게끔 만든 프로젝트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구용이 됐냐면, 이렇게 보시면 이제 부천에 가시면 B369라고 해서 쓰레기 소각장을 문화예술 공간으로 만든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공간과 또 여기 부천 중앙공원에 가서 중앙공원 안에 숨겨져 있는 이런 자연을 다시 들여다보게 하는 미션들을 주면서, 자연스럽고 내가 이 공간에 와 있다라는. 중간중간에 사람들이 왜 춤을 추고 막 이러냐면, 저희가 지령으로 내린 미션 중에 직접 이걸 몸으로 표현해 보세요 이런 식으로 해서 단순히 그냥 사진 찍는 감각, 그거를 글로 표현하는 감각 말고 어떻게 하면 또 신체적으로까지 확장할까. 그리고 여기 보시면 AR로 띄워서, 이거는 AR 게임이라고 해서 저희가 지도를 매핑하고 사람들이 찍은 사진이 저 위에 이렇게 어그멘티드로 띄어 올려서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고, 지금도 사실은 저 창에 열려 있기 때문에 충분히 보실 수 있는 이런, 이제 요때가 가장 저희가 재미있게 했었던 건 AI를 단순히 저희가 이제 도구로만 쓴 게 아니라 저희가 감독이고 얘가 함께 시나리오를 쓰는 공동 창작자로서의 많은 효과들을 봤었던 프로젝트입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AI와 관련돼서 저희가 좀 재미있게 했었던 프로젝트는 생성형으로만 쓰지 않고 AI 모션 캡처에서 썼던 애니마라고 하는 프로젝트인데요. 애니마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렇게 오프라인에서 직접
인간이 자신의 캐릭터를 그리고요. 그 다음에 자신이 움직임을 AI 모션 캡처로 녹화를 합니다. 그러면 이게 하나의 GIF가 탄생이 되는 걸 현장에서는 이렇게 비디오로 보고요. 저희는 이거를 받아가지고 애니메이션 감독님과 함께 뮤직비디오 형태로 만들어서 최종 아웃풋, 그러니까 예술 작품으로서의 하나를 이렇게 해가지고 개별적으로는 자신이 그린 캐릭터가 자신의 움직임이 적용된 것을 자신 스스로가 갖게 되고,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하나의 애니메이션 뮤직비디오를 탄생시켜서 모두가 창작자인 것으로 기여되게끔 이렇게 만들었었습니다. 그래서 뒤에 또 많은 프로젝트들이 있었는데 제가 항상 이런 발표를 하면 길게 말하는 버릇이 있어가지고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는 사실은 그 모든 기술 안에도 어떻게 보면 창작자 이상으로 관객이 중요한 역할을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동안의 예술을 보는 습관이 뷰잉에 머무르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참여시킬까가 아주 큰 고민이고 늘 풀어야 되는 숙제였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월드 참여로만 시킬 때도 있었고요. 이거는 이제 저희가 초창기에 했었던 메타버스에서 뮤지컬을 했었을 때 3만 명이 아예 월드에 방문해가지고 이렇게 7,700명이 월드 참여를 했던 이런 케이스들도 있었고, 또 초등학생들에게 VR을 직접 지어주고 이걸 직접 그 세계에서 3차원 그림을 그리게 해가지고 다 같이 전시 공간을 아예 가상 세계에 만든 경우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아예 이렇게 세계관을 마련합니다. 그러니까 지구가 지금 온난화에 처해 있는데 이 온난화 이후에 이슈뿐만 아니라 저렇게 쿠키로 만들어진 세상에 가서 이 쿠키랜드 속에 들어가서 보니까 공장 굴뚝에 뭔가 연기가 나고 있고, 이렇게 게임 안으로 세계를 다 초대를 해서 애들이 직접 모션 캡처를 하고 자기들이 그린 2D 그림을 저희가 3D로 바꾸고, 이때도 이제 기존의 2D나 이런 감각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확장적인 감각을 어떻게 할지를 계속 고민하면서 많이 했었는데, 아까 교육 커뮤니티를 설명하셨던 남기룡 선생님이랑 비슷한데,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방점을 뒀던 것은 어떻게 하면 계속해서 이 매체를 통해서 상상력을 끌어내면서 재미랑 참여를 놓치지 않는가였는데, 실제적으로는 피지컬적으로도 이게 몰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친구들이 지금 뿌에서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5점 만점이었는데 저기 10점까지 주면서 친구들이 다시 또 하고 싶다고 했을 정도로 굉장히 이 참여도가 높았던 교육 결과로 도출된 경우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AR, VR, 그다음에 AI까지 저희는 사실은 새로운 디바이스를 통해서 계속해서 연결 경험을 만드는 게 포인트고요. 이 실험들이 결국은 저희의 어떻게 보면 새로운 기술에 대한 노하우도 축적된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작은 실험들이 반복되면서 근육이 만들어질지, 이런 역량들을 계속 쌓으면서 사실은 기어의 역량은 이런 실험들에 있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언제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걸 기술을 아까 비슷한 맥락이지만 어렵게 느끼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가장 즐겁게 하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인가, 그래서 재미랑 또 함께 공동 창작하면서 생기는 창의성을 어떻게 발현시킬 것인가, 이런 실험으로 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저는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이머시브 컨텐츠의 종합 선물 센트를 저희가 경험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귀한 강연 준비해 주신 이혜원 대표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자, 네, 다음 발표가 또 기대되는데요. 우리 네, 서울미디어대학원 대학교의 김현종 교수님 바로 발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현정입니다. 저는 오늘 예술 기술 임팩트, 아트테크가 바꾸는 미래 상상에 대해서 제가 해온 업무랑 연관지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짧게 제 소개를 드리자면, 저는 지금 이제 모 대기업에서 문화공간 전시 사업을 담당을 하고 있고요. 원래는 그 디스트릭트에서 아르테미전 국내 사업 담당을 해서 부산 사업 세팅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브랜드와의 콜라보레이션을 진행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쪽 분야에서 제가 본격적인 커리어를 쌓게 된 계기가 바로 빛의 벙커고 이제 사업 총괄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5년부터 4년간 준비를 해서
2018년 11월에 제주에 런칭을 했었고요. 그리고 사실 어떻게 보면은 저의 이제 커리어의 시작은 포털 기업인데 그때 엔터테인먼트 사업팀에서 영화, 만화, 뮤직 그런 서비스의 기획 그 마케팅을 담당을 했었어요. 어떻게 보면 연관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저는 이제 전공을 학부는 이제 컴퓨터 공학인데 개발을 하진 않았고 말씀드린 포털에서 기획자로 시작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커리어가 현재는 그 문화예술 오프라인 공간 사업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커리어 여정을 통해서 공통점은 기업의 형태가 약간 다르면서 공통점은 저는 이제 B2C 사업을 담당을 해봤다는 거고, 그리고 엔터테인먼트, 아트, 즉 이제 문화 산업 쪽에 일을 해봤다라는 그런 공통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했던 대표적인 그 담당했던 업무가 빛의 벙커 사업 총괄, 이제 아르테미전 국내 사업인데요. 어떻게 보면은 그 기업의 입장에서 사업적인 관점에서 일을 한 건데 이 공통점이 뭐냐면 그 문화 재생 그리고 지역 관광 활성화에 기여를 했다라는 측면에서 어떤 소셜 임팩트적인 효과가 있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제주 그 빛의 벙커 같은 경우는 다들 처음에 뭐 제주도랑 연관돼서 뭐 공공의 지원을 받았냐, 아르테미즘도 그런 이제 질문을 많이 받았었는데 사실 전혀 어떠한 금전적인 지원은 전혀 없었거든요. 그래서 철저하게 기업의 입장에서 프로젝트 사업을 진행을 한 건데 여러 가지 유의미한 소셜 임팩트적인 효과도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나아가서 예술과 기술의 융합 관련된 국가적인 예산도 크게 편성되는 어떤 계기도 됐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이쪽 일을 하면서 이 어떻게 보면은 빛의 벙커가 국내 첫 몰입형 미디어 아트라는 장르를 소개를 하게 되면서 이에 대한 이제 의미가 어떤 게 있고 어떤 시사하는 바가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이제 나름대로 좀 정리를 해서 여러 기회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한국예술전시기획사협회라고 있어요. 여기는 미디어 아트뿐만 아니라 그 원화 전시까지 포괄하는 그 미술 전시 시장 전체를 대표하는 어떤 협회인데, 여기서 제가 이제 임원 활동을 통해서 미디어 아트뿐만 아니라 원화 전시까지 같이 아우르는 미술 전시 시장 전체를 좀 보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사업을 2015년, 14년 말부터 혼자서 맡아서 준비하면서, 사실 그때 당시 회사에서 신사업인데 제가 석박 전공이 예술 경영이고 학부 전공이 컴퓨터 공학이니까 네가 해야겠다 해서 그냥 혼자서 맡아서 한 몇 년간 끙끙대면서 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즐겁기도 하면서 고생도 하면서 런칭했는데 생각보다 시장에서 굉장히 크게 반응이 와서 2018년 11월 16일 날 오픈한 첫날부터 줄을 길게 서 계신 걸 보고 저도 너무 신기했던 경험이 있는데, 그래서 대표적인 사례는 이 두 가지인 거고, 이렇게 매년 그 주제를 달리해서 런칭을 하고 있고, 첫 해 개관작 그 클림트전으로 56만 명이 방문하셨어요. 이거는 매월 월 평균 5만 명이라는 숫자는 당시 탑3 안에 거의 원투였거든요. 그러니까 서울도 아닌 제주에서, 그리고 미디어 아트 전시가, 그래서 굉장히 업계에서 화제가 많이 된 거죠. 이때 제가 조선일보랑 같이 협업했는데, 조선일보 사실 맨 처음에 갸우뚱했어요. 왜냐하면 조선일보는 서울 원화 전시만 같이 일을 하던 그런 게 확실히 내부 원칙이 있었는데, 이렇게 딱 듣더니 본인들이 그동안 해왔던 원칙이랑은 안 맞는데 뭔가 괜찮을 것 같다, 이제 설득을 당하셔서 했는데 결과가 좋아서 그랬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유의미한 성과가 있었는데 이런 이제 지표로 나타내는 이런 성과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각기 이제 여러 그런 오피니언 리더들께서 다양한 방식으로 이렇게 컬럼이나 기사를 또 내주시더라고요. 뭐 빛의 벙커가 주는 교훈 뭐 이런 타이틀까지 달아주시고, 그 이명옥 사미나이 미술관장님께서는 이 이제 빛의 벙커를 통해서 공동 장비 센터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좀 언급을 해주셨고, 그리고 이제 다른 지방에서 이런 빛의 벙커를 벤치마킹해서 그런 미다트 전시관을 런칭하고 싶다라는 그런 포부를 밝히시기도 했고, 그리고 어떠한 기사 제가 여기는 노출하지 못했는데, 그 사실 그러니까 빛의 벙커라는 블록버스터 전시관을 통해서 제주에 있는 다른 미술관, 다른 문화예술 인프라도 있다라는 게 알려지기 시작했다라는 기사가 나왔어요.
사실 알고 보면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근데 기존에는 많이 몰랐다는 거죠. 아르테미지엄 뭐 디스트릭트는 다들 아실 거예요. 워낙 이런 디지털 디자인 미디어 쪽에서는 뭐 국내 독보적인 회사고, 그리고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부산 사업 세팅을 했고 또 신사업을 담당을 해서 이제 큰 부지 기반의 미디어뿐만 아니라 공간을 개발하는 그런 사업도 담당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이런 브랜드 콜라보레이션 전시도 했었어요. 대표적으로 코카콜라랑 그 콜라보레이션 전시를 이제 홍대에서 런칭을 해서 그때 이제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방문을 해주셨고, 그래서 이 몰입형 미디어 아트 전시가 한마디로 이제 장르가 된 거죠. 어떻게 보면 저는 이 몰입형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차별화를 이제 제시를 하고자 했던 건데, 아예 그냥 하나의 장르가 돼버려서 미디어 아트 하면은 몰입형 미디어 아트가 대명사처럼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민속박물관에서도 이러한 전시를 선보였고, 그리고 이렇게 그 명품에서도 그렇고 이제 작가분들도 그렇고, 그리고 제가 최근에 봤던 이 간송미술관에서 또 간송미술관이 굉장히 정말 뭐 엄청난 그런 소장품을 많이 가지고 계시잖아요. 이런 소장품을 미디어 아트로 제작해서 선보인 전시 혹시 보신 분 계세요? 그래서 저는 이 전시가 너무 좋았어요. 사실 DDP, 예, 너무 좋았고, 사실 이러한 소장품들이 그냥 봤을 때는 조금 그런 감동이 덜할 수 있는데 미디어 아트를 통해서 좀 더 오감으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제공을 한 게 아닐까 싶고, 이러한 시도가 좀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이런 이제 특히 일본에서 자연환경을 활용한 이런 미디어 전시가 많이 있죠.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환경이나 여러 가지 법이나 규제가 달라서 우리나라에서는 좀 쉽지 않다라는 게 좀 아쉬운 지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 K-팝과의 이제 시티의 어떤 융합 전시를 소개를 하고자 하는데, 크리에이티브 성수라고 2023년부터 성동문화재단이랑 성동구청에서 주최하는 어떤 행사가 있는데, 이게 어떤 뭐 사실 성수하면 패션이 메인인데 메인 행사는 시티페어예요. 시티페어를 필두로 패션 성수, 아트 성수, 뮤직 성수 이렇게 각가지 크리에이티브한 모든 분야의 영역을 마치 이제 성수가 이끌겠다 선언하는 듯한 그런 행사를 매해 이제 9월, 10월쯤에 일주일간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뭐 여기 작가님들도 많이 계시지만 사실 미디어 아티스트 분들과의 교류도 제가 계속 이렇게 꾸준히 하면서 이분들의 작품을 보다 많은 사람들, 보다 많은 대중들에게 선보일 수 있는 방법론에 대해서 나름대로 좀 생각을 많이 좀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보면은 정말 너무 좋은 작품들 많고, 그래서 보다 많은 사람들, 다양한 연령층이 즐길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고민을 계속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역시나 AI는 요즘 어딜 가나 다 빠지지 않는 그 테마인데, 제가 홍익대학교에서 예술과 경영 강의를 좀 했었는데, 그때도 이 그 예술과 기술의 융합 그 수업 시간에 인공지능에 대해서 특히 좀 많이 다뤘어요. 저는 사실 전공을 컴퓨터공학을 했지만 기술을 중요시하지 않아요. 오늘 근데 두 분 연사님도 비슷한 맥락이셔서 의견이 이제 비슷한 방향인 걸 확인할 수 있었는데, 그렇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인공지능에 대해서는 제가 좀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뭐 그거에 대한 어떤 정도의 차이는 있긴 한데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인공지능가 이제 모차르트의 음악회 블라인드 테스트를 했는데, 다행히 승자는 이제 원래 모차르트의 음악이 다행히 더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아직까지는 다행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긴 하지만 이제 나중에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게 현재로서는 그런 의견들이 좀 많긴 하지만, 그리고 다들 아시죠? AI가 이제 5억 원에 낙찰된 이러한 이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놀라운 일도 있었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 질문에 이제는 저는 요즘에 AI는 마음을 갖게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까지도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관련된 좀 주제 포럼도 좀 다녀보고 있는데, 이거 관련돼서는 결국에는 자율성이 핵심인 것 같아요. 자율성을 가질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저는 제 생각은 있긴 한데 제가 말씀드리진 않겠지만, 그래서 결국에는 이 AI가 어디까지 발전할 것이냐, 이게 도구로서 아주 뛰어난 검색 엔진, 뛰어난 그런 동료로서 남을 것인지, 아니면 인간을 능가하는 혹은 우리를 지배하는
정도까지 발전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생각보다 솔직히 좀 그런 쪽으로도 보시는 분들도 많은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발표하는 주제랑 관련돼서 사실은 저는 어떻게 보면 이제 인공지능 관련해서는 이렇게 이제 특이점의 예술이라는 책에서도 인공지능이 어떤 도구 이상의 역할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특히 이제 아트에서 어떤 역할을 할 거다라는 그런 관점이 있고, 그리고 얼마 전에 유발 하라리 왔었어요. 저 운 좋게 여기 갈 수 있어서. 사실은 근데 유발 하라리가 주장하는 내용에 제가 100% 공감은 안 돼서 어떻게 보면은 간 건데, 근데 막 듣다 보니까 굉장히 설득력이 있지만, 하지만 저는 여러 가지 또 제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이제 의문점을 계속 가지고는 있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최근에 이 청계파랑이라는 천산란 작가님의 작품을 모티브로 한 공연이 있었는데, 이 공연을 또 이제 흥미롭게 봤어요. 공연 자체는 굉장히 즐겁게 봤고, 그러니까 뭐 요즘에 이제 휴머노이드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그 공연 자체는 굉장히 화려했고 굉장히 몰입감 있게 스토리가 전개가 됐고요. 근데 여기서 핵심은 휴머노이드가 사악한 인간보다 더 인간적인 결정을 했다라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근데 과연 진짜 그런 시대가 올 것인가에 대해서 그런 화두를 던지는 그런 공연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AI, 뭐 은둔의 경영자 네이버 이혜진 의장도 등장하고 다들 뭐 AI 난리잖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사실 요즘에 도슨트의 화력이 굉장히 대단하죠. 지극히 아날로그적인 거잖아요. 이 직접 사람의 입으로, 목소리로 이 화가와 작품에 대한 얘기를 듣고자 하는 니즈가 굉장히 또 큰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을 봤을 때 저는 그래서 이 아트와 기술의 융합 미래에 대해서 저 개인적으로는 아날로그와 인문학에 좀 길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계속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이런 문화산업 관련된, 직간접적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그런 컨텐츠를 계속 보면서 그런 감도를 계속 유지를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 분 연사님들의 이야기를 모두 들어봤는데요. 지금부터는 저희가 연사님들 앞에 모셔서 저희가 들으면서 조금 궁금했던 부분, 또 얘기 나눠보고 싶은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쪽으로 네, 이동해 주시고요. 요 마이크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혹시 이제 뭐 여기 플로우에 많은 분들이 또 함께하고 계신데요. 혹시 뭐 연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좀 궁금하거나 또 이야기 나누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손을 들어서 네. 그 질문해 주시거나 또 연결된 생각을 또 나눠 주셔도 좋겠습니다. 네. 네. 아, 네. 자, 그러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외대 융합인재학부 정길쌤이라고 합니다. 우선 세 분 발표 너무너무 저한테 인사이트가 되어서 정말 듣게 되어서 너무 영광이었습니다. 먼저 남기룡 대표님께 한번 질문을 해보고 싶어요. 대안으로서의 커뮤니티 부재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을 해보지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공동체적으로 대안을 만들어 본 경험이 익숙하지 않은 그런 한국 청년들,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너무 개인화되고 경쟁이 치열해지고 그렇게 되지 않았나 싶은데, 이 한국에서의 공동체 문화를 다시 이끌려면은 이 교육에서부터 바꿔야 된다는 의미로 살짝 저한테 와닿거든요. 이에 대해서 그 교육에 대한 관점에 대해서 한번, 철학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는지.
네, 그 중요하고 어려운 질문입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러한 어떻게 보면 교육이고요. 사실 교육이 굉장히 넓은 폭이 있잖아요. 저는 일단 그 형성된 성인을 대상으로 주로 교육을 하고 그럴 경우에는 아까 디톡스라고 얘기한 게 이미 이러한 종류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한 결과가 아닌 과정을 공유하고 그걸 그냥 편하게 이야기하는 그런 어떤 문화 자체가 낯선 것 같아서 제가 집중하는 일은 그러한 조직을 만드는 일, 그리고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는 기술적으로 어떻게 하면 사람이 더 쉽게 그 과정을 공유할 수 있을까를 전략적으로 디자인하는 일을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창작자들이면 한 거 보여주세요가 아니고 하고 있는 걸 보여주세요는 굉장히 다른 말이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제 조금 더 들어가면 그 창작의 영역에서 프로젝션 매핑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렇게 프로젝터로 빛을 쏴서 영상을 투사하는 그런 방식인데 프로젝션 매핑을 벽에 하자라고 하는 그런 프롬프트보다는 우리 빛나는 벽을 만들어 보자가 훨씬 더 많은 상상을 하게 하죠. 그런 식으로 방법론적으로 저는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이 교육공학을 전공하셨는데 아마 저보다 더 저도 그렇게 접근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 기술적인 교육 방법론에 대해서 저는 많이 생각을 하고 있고, 왜냐하면 그런 커뮤니티를 이끌어가고 있으니까. 근데 그 갖춰진 성인일수록, 그리고 자기 업적이 많을수록 그렇게 커뮤니티적인 교육에 참여하는 게 되게 어려운 관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모두를 바꾸는 게 어려운 거라는 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네. 그 아까 이제 남 작가님이 운영하셨던 그 베커라는 커뮤니티에 저도 한번 참여를 했습니다. 특히나 이제 그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어떻게 뭐 새로운 기술을 또 예술의 영역에서 가르칠 수 있을까에 대한 그 퍼실리테이팅 전략에 대해서 이제 같이 고민하는 자리였는데요. 사실은 그러한 주제를 많은 교육학자들이 연구를 하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제 공통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부분은 결국은 교육이라는 영역은 갈증 때문에 오는 그 결핍에서 비롯된 부분이 굉장히 큰데, 그 결핍과 갈증이 배움이라는 목표를 향해서 모인 사람들이 같이 어우러져서 심리적인 안전망을 구축을 하고 또 서로를 통해서 같이 배울 수 있다라는 것을 경험하고 나면 자연스럽게 이러한 공동의 배움이 가능해진다라는 부분을 저희는 발견을 하고 있고, 또 베커라는 커뮤니티를 통해서 그것이 또 확인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사실은 뭐 제가 뒤에도 질문을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계속 이제 뭐 인공지능 기술의 발달, 그리고 예술의 영역이 아날로그적이면서도 또 굉장히 테크를 기반으로 해서 예술의 영역이 굉장히 변화하고 있는데, 또 그 변화의 과정에서 사실은 누구나 조금은 불안해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불안함이 우리가 모여서 함께 학습하는 과정에서 개개인은 해소가 될 수 있고 또 공동이 함께 발전할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을 발견하게 되면서 이 아트테크의 영역도 조금은 이게 무섭게 뭔가 다가오는 미래처럼 느껴지지만 또 함께 성장할 수 있다라는 또 가능성을 발견하게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온라인에서 질문 주신 분이 있나 봐요. 네, 그래서 제가 질문을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베커에서 말씀하신 또 우리 남 작가님께 드리는 질문인데요. 베커에서 말씀하신 창의성이란 창의적이지 않음과 어떻게 구분될 수 있는가? 계속 어려운 질문을 네, 주시네요. 네. 이렇게 어렵게 발표를 하셔가지고 또 어렵고. 그런가요? 그러니까 그 개개인의 창의성보다는 저는 그 운영하는 입장에서 서로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게 굉장히 창의적이었던 회차라고 평가하거든요. 그 각자 이제 별거 아니어도 자기 걸 내서 그 개개인의 고유함이 드러나면은
굉장히 이 분위기가 창의적이었다라고 평가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창의성에는 유형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개인적 창의성이 있는데 그 개인적 창의성은 그 개인의 삶에서 자신이 이제까지 단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것을 생각해낸다면 그 사람의 역사에 있어서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건 창의적인 순간이기 때문에 개인적 창의성을 우리는 창의성의 영역으로 보거든요. 그리고 개개인이 만났을 때 남 작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과 분명히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창의적인 것이다. 그리고 일상적 창의성, 일상 속에서 나타나는 창의성. 그래서 창의성에 대한 정의가 굉장히 다양해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창의적이다, 창의적이지 않다 이렇게 구분하기보다는 창의성을 굉장히 다양한 관점에서 볼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 아트테크의 영역도 그런 개개인의 그리고 나 자신의 창의성의 맥락에서 좀 접근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또 듭니다. 자, 이번에는 김 교수님께 들어온 질문인데요. 교수님 이제 아마 이제 굉장히 많은 전시를 접하셨는데 전시라는 형식의 미래를 한번 뭐 예측은 조금 어렵더라도 뭐 이렇게 뭐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다라는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일단 그 원화 전시랑 미디어아트 전시를 구분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원화 전시는 사실 이제 누구나 다 아는 그런 유명한 대화가들의 작품 전시는 국내에서 많은 작품으로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비용 예산이 엄청 들기 때문에 웬만큼 이제 요즘은 또 유럽 여행도 많이 가시기 때문에 뭐 몇 개만 있어서는 만족도 못 하시고 그래서 그런 전시는 점점 더 쉽지 않을 거예요. 않을 거고 그래서 요즘 흐름을 보면은 대신 좀 어떻게 보면은 잘 모르지만 괜찮은 화가의 전시를 발굴해서 한 경우 예를 들어서 미셸 들라크루아 전시가 그때 예술의 전당 크리스마스 시즌에 런칭을 했는데 그 시즌이랑 잘 어울려서 그림들이 화풍이 다 되게 따뜻하고 크리스마스 겨울 시즌이랑 잘 어울리는 그림들이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잘 됐어요. 그래서 그렇게 잘 알려지지 않은 그런 원화 작가의 전시도 계속 뭔가 선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사진전이 또 많이 하고 있고 사람들도 많이 반응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그러면서도 또 기존의 유명한 작가가 아닌 신진 작가의 사진전도 과감하게 큰 전시관에서 선보이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러한 좀 다양한 다변화된 형태로 원화 전시, 사진전 그런 흐름도 이어질 것 같고 미디어 아트는 사실 제가 이제 디스트릭트 출신들과도 이렇게 만나면 얘기를 많이 해요. 이제 앞으로 어떤 걸 해야 될까? 어떠한 시도를 하면 좋을까? 근데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뭐 체험을 강화해야 되나? 뭐 오감을 만족시키는 뭐 호감 여러 가지 뭐 얘기 나오지만 근데 그 팀릿 전시 보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굉장히 여러 가지 물성을 활용한 전시가 많은데 그게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딱히 유효하지 않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미디어 아트 쪽은 참 예측하기가 오히려 그 씬에 제가 깊숙하게 있었고 있기 때문에 더 예측하기 쉽지는 않긴 하지만 그래서 오히려 저는 그거에 대한 실마리를 아날로그 인문학적인 관찰을 통해서 계속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일단은 사람들한테 어렵게 느껴지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예. 사람들이 직관적으로 이용할 수 감상하고 즐길 수 있게끔 예를 들어 제가 이제 빛의 벙커 할 때 질문 중에 빛의 벙커는 뭐 VR 그런 거 안 하나요? 근데 저는 그때 당시 제가 뭐라고 답변을 드렸냐면 빛의 벙커는 별도의 기기를 장착하지 않고도 프랑스, 유럽의 그런 클래식한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공간입니다 라고 소개를 제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빛의 벙커는 그때 당시 본인은 전시를 전혀 잘 안 보던 사람인데 그냥 일행이 가자고 해서 했는데 너무 몰입해서 봤다. 그런 분들 계셨고 그리고 아예 저 반대편에 계신
원화를 그리는 화가님들께서 그 클림트의 황금 색채에 너무 감동을 해서 내가 그림을 그리게 됐다. 어떤 분은 또 이 전시를 보고 내가 뭔가 모티브를 얻어서 시를 뭐 썼다. 뭐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다양한 장르에 영향을 주고 받으면서 또 유의미한 그런 결과가 있었다라는 것도 굉장히 좋았는데, 그래서 이 예술 테크 미디어 전시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기술이 너무 도드라지지 않으면서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뭔가를 이렇게 허들이 없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러려면 여러 가지 풀어야 될 숙제들이 되게 많이 있겠죠. 근데 사실 지금 보면은 뭔가 여하튼 기기나 여러 가지를 활용해서 해야 되는 것들도 굉장히 많고, 특히 체험 쪽으로 들어가려면은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근데 그런 기술적인 것들이 점차 해결이 된다 손 치면은 언젠가는 자연스럽게 감상할 수 있는 시대가 될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또 질문이 하나 들어왔는데요. 요거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기술 기반의 예술 변화에 대해서 이제 사례를 많이 소개해 주셨던 남 작가님과 우리 이혜원 대표님 두 분 나눠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 아마도 이제 예술, 커뮤니티, 전시 등의 기술을 최근에 많이 접목을 하고 있는데, 특히 인공지능 기술 중에서 어떠한 기술을 앞으로 조금 많이 이제 도입을 하게 될 것 같다. 아니면 뭐 지금 뭐 예비 예술인이라고 한다면 어떤 기술을 조금 학습하시면 좋겠다라는 조언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얼마 전에 컨텐츠진흥원하고 그 아트코리아랩에서 그 예술 창작을 시작하는 그룹을 대상으로 교육을 했었거든요. 인공지능을 테마로. 거기서 사실 어떤 기술을 썼다기보다는 인공지능을 가지고 작업을 하는 법에 대해서 했습니다. 그 말은 발상부터 시작해서 작업 기획, 그리고 컨셉, 그리고 어떤 결과물까지. 그래서 그걸 이제 그리고 에이전시의 시대가 오면 모두가 토탈로 적용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내가 하는 모든 그 창작 행위 혹은 행위에 인공지능을 다 넣어보는 걸 추천드려요. 그걸 위해서 생각보다 많은 그 서치가 필요할 수도 있고, 혹은 자문이 필요할 수도 있고, 툴이 워낙 금방 변하니까요. 지금 어떤 툴을 소개해드려도 그게 한 달 뒤면 굉장히 구식 툴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 많이 써보라라고 하는 말을 드리고 싶고, 그런 동향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워낙 그 남 대표님이 하신 얘기랑 비슷한 얘기인 것 같은데, 특정 어떤 기술이 꼭 필요해서 배운다 이런 관점이라기보다 아까 여기 계시는 교수님이 말씀해주신 맥락도 되게 비슷한데, 저도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사실은 리터러시라는 개념이 진짜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두 분이 다 비슷한 맥락이고 저도 비슷한 맥락에서 말씀드렸지만, 모든 전 과정에 AI가 도입되는 거는 이제 모두가 숨쉬듯이 일상적이 됐기 때문에 그걸 써본 사람과 안 써본 사람의 차이가 지금 확연하게 효율적인 측면의 아웃풋 도달을 하는 데 있어서도 나타나고 있고, 또 어떻게 보면 그 뭐 비주얼을 새롭게 감각하는 것에도 영향을 주고 있고, 또 하다못해 저희는 지금 AI 음악 관련된 프로젝트도 하고 있는데 음악을 만드는 데도 기여를 하고 있고, 또 아까 제가 보셨던 것처럼 모션 캡처라고 하는 영역도 이제는 AI 기술이 도입되고 있고, 그러니까 모든 연령에 다 모든 영역에서 도입이 되고 있는데, 그걸 해본 사람과 안 해본 사람이 사실은 크리에이티비티가 차이가 난다기보다는 시간적인 효율성의 그 측면과, 혹은 저도 비슷한 말씀을 드렸지만 AI는 거의 동료이자 함께하는 공동 창작자 개념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내가 함께 작업할 수 있는 일종의 코워커 멤버가 몇 명이냐를 뛰어넘을 만큼의 퍼포먼스를 주고 있어서 거기서 도달할 수 있는 게 되게 많기 때문에 최대한 많이 활용하시는 게 좋겠다. 그런데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은
아까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저희도 이걸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가장 인간적인 것에 대한 고민, 그러니까 가장 디지털적인 시대에는 그 가장 반대의 가치가, 그러니까 차별화된 가치를 주지 않으면 예술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도 저희가 늘 하고 있는 질문인 것처럼 그거에서 AI가 도입된다면 어떨까? 그러니까 즉 어떻게 보면 어떤 기술을 써야 된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질문을 할 것인가가 지금 너무 중요한 상황이라서 모든 현실에서 본인이 하고 계신 모든 영역에 그것을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사실 준비한 질문들이 많이 있었는데 강연을 통해서 또 말씀해 주시고 또 이제 그 질의응답 세션을 통해서 많이 나눠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질문은 사실은 이제 그 다음 실험이 궁금하다였거든요. 그 세 분이 다 이제 몰입형 그 컨텐츠와 관련해서 많은 이제 실험들을 해오셨기 때문에 이후에는 어떤 실험을 하실까라는 이야기를 끝으로 좀 오늘 마무리를 해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네, 세 분의 이야기 각각 좀 들어볼까요? 제가 지금 그 서울시에 크진 않은 공간인데 문화공간 컨설팅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공간이 굉장히 그 구조적인 한계가 많더라고요. 좁고 어떤 데 너무 높고 굉장히 구조가 특이해요. 굉장히 약점이 어떻게 보면 약점이 많은 구조인데 계단도 많고. 근데 거기를 활용해서 일단은 미디어 아트 작품을 제작하고 투자를 할 계획을 가지고는 있는데 이 또 계단이 굉장히 많은데 뭐 계단 참도 있고 하여튼 굉장히 구조적인 그런 허들을 뭐 뛰어넘는다기보다는 그거를 활용하면서도 몰입할 수 있는 그런 컨텐츠를 지금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보실 수 있는 날이 오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래서 사실 이제는 저는 그 공간, 아까 이제 문화 공간 사업 담당이라고 했는데 공간 기반의 신사업 위주로 계속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미디어 아트를 아무래도 메인 컨텐츠로 생각은 하지만 나아가서 원화 전시 혹은 더 나아가서 다른 아이템이나 사실 제가 중요시하는 거는 F&B예요. 문화 공간에서 F&B의 기능이 의외로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좀 많이 요즘에 보고 있어서 정말 복합적인 어떤 사람들한테 일상에서 힐링과 그런 문화예술을 함양할 수 있는 그런 문화 공간 사업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선보일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회사 관점에서는 저희는 처음부터 VR을 했고 또 AR도 했고 뭐 MR도 이제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쉐어드 리얼리티 개념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즉 디바이스를 쓰긴 썼으나 이게 굉장히 불편하다고 아까 교수님도 언급하셨고 저희도 그러니까 분명히 이걸 애호하는 층이 있지만 애호하지 않는 층이 있고 또 저희가 AR을 통해서는 가장 직관적인 캐릭터를 등장시켰던 이유도 예술도 약간 엘리트 예술이 있는 영역과 그 다음에 엔터테인먼트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영역이 굉장히 다층화돼 있어요. 근데 이걸 다 하겠다라기보다 저희가 지향하는 가치의 지점에서 그러니까 즉 진짜 직관적으로도 몰입하면서 그리고 이것이 저는 예술 경험이라고 정의할 수 있으려면 제일 중요한 게 보니까 커뮤널 익스피리언스라고 이제 저는 얘기를 하는데 이제 공동체적인 경험이 없으면 혼자서 하는 거는 그냥 놀이고 함께 거기서 파생되는 주고받고 하는 감정이 이제 폭발이 될 때 이게 진짜 좀 가치를 발휘하는 것 같아서 그러려면 이제 저희가 지금 자체적으로는 멀티 유저 기반의 로케이션 베이스드 VR도 만들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디바이스를 벗어난 경험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걸 다시 AR과 MR로도 하고 있지만 동시에 AI를 활용해서 어떻게 아까 두 선생님이 너무 중요한 얘기를 계속 하셨는데 가장 직관적으로 사람들이 이걸 즐겁게 받아들일 수 있는가 이게 쉬워 보이지만 가장 어렵기 때문에 그거를 탐색하는 실험이 아마 계속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두 분에 비해서는 인디라서 개인적인 활동을 하는데 저는 아까 소개해드린 것처럼 미디어 아티스트로도 활동하고 있고 또 교육 연구자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다 저는 좀 일맥상통한 게 기획 작업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기획을 작업으로서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앞으로도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관심 가질 영역은 경험 디자인이라고 전 이야기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그 커뮤니티의 경험 그리고 작품에 참여하는 그 인터랙션 디자인까지를 다 포괄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고 AI 시대에 사람이 잘할 수 있는 일 중 하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세 분의 실험과 도전이 또 기대되기도 하고요. 또 이 세 분과 뭔가를 좀 같이 해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기도 하는데요. 제가 아까 은근슬쩍 띄워놓은 포스터가 있습니다. 아트테크 포 라이프라는 해커톤을 저희가 이번 여름에 개최를 하게 되는데 세 분이 멘토로 함께 하시게 됩니다. 저희 오늘 이제 주최에 하게 된 K컬처 연구소에서 기획을 했고요. 저희 멘토 분들과 함께 새로운 아트테크의 미래에 대해서 같이 실험해보고 또 아웃컴까지 만들어낼 수 있는 귀한 기회니까요. 함께 해보시기를 잠시 홍보를 진행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세 분의 연사님과 함께했던 귀한 테크포 라이프가 아니고 아트테크 포럼 모두 큰 박수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좀 타이밍을 놓친 것 같은데 일단 저는 지금 5년차 개발자로 일하고 있고 학부 때 컴퓨터공학과랑 패션 디자인 복수 전공을 하면서 아트테크에 대한 많은 고민을 했었고 세 분의 강연에 정말 많은 깊이 공감을 하면서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부분은 세 분 모두 이제 예술을 위한 기술을 활용하시는 것 같은 부분이 정말 많은 영감을 받았던 것 같은데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러니까 자본주의적인 성향이 강해지면서 드는 생각이 자본을 위한 예술을 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불안감이 항상 있어요. 근데 혹시 아마 세 분은 오랜 시간 이 일을 하시면서도 많은 고민했었을 것 같은데 자본을 위한 예술이 되지 않을지에 대한 뭐 불안감이나 혹시 그런 고민 같은 것도 해보신 적 있는지 좀 궁금했습니다. 굉장히 거대한 담론을 네, 관한 말씀을 주셨는데 또 이제 어디 다른 강의 갔을 때 본인께서도 이제 이런 아트 작업을 하는데 정말 예술적인 걸 추구하고 싶은데 뭔가 상업적으로 가야 되나 먹고 살기 위해서 고민을 한다라고 말씀을 하신 경우가 있더라고요. 비슷한 차원에서의 어떤 나온 고민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기생충이 상업 영화인가요? 예술 영화인가요? 그게 아마 상을 안 땄으면은 예술 영화라고 했을 것 같아요. 근데 대중적으로 성공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예술적인 것과 상업적인 게 꼭 이분법적으로 상반된 개념이라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저는 특히 저는 기업의 입장에서 감사하게도 그 일을 조직화해서 총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통해서 일을 좀 주도적으로 추진해 본 입장에서 사람들한테 보다 좋은 퀄리티 있는 작품을 선보여서 많이 볼 수 있게끔 하겠다라는 목표로 일을 진행을 한 거죠. 그러니까 예술성을 중시하면서 사람들한테 도달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그래서 자본을 위한 예술이라고 표현하신 건 아마도 클라이언트가 어떠한 이제 업무를 의뢰를 하고 그에 대해서 작업을 해주는 거를 말씀하신 건지 아니면은
정말 사람들이 많이 오게끔 하기 위해서 그냥 쉽게 그냥 대중적으로만 하는 걸 말씀하신 건지는 아니면 그 두 개 다 내포된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제 생각에는 디스트릭트라는 회사도 저렇게 20년 넘게 굳건히 저런 자리를 포지셔닝 할 수 있었던 거는 그 디테일, 완성도에 끊임없는 그 집착을 통해서 정말 제가 볼 때는 정말 어떨 때 보면 돈 생각하지 않고 일한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끝까지 디테일에 대해서 굉장히 챙기고 끝까지 다시 재작업하고 그러한 정신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걸 통해서 탄생한 아르떼 뮤지엄을 사람들이 많이 봐준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꼭 구분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다만 그런 거 있죠. 단순히 뭐 돈을 빨리 많이 벌기 위해서 그냥 금방 가볍게 쳐내는 식으로 하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그거는 이제 그야말로 그냥 돈 벌기 위해서 대충 하는 그런 거를 하지 않아야 되는 거지 그게 예술과 자본이 꼭 대립된다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도 예술과 상업이 경계가 무너진 지는 좀 됐다라는 관점은 이제 갖고 있는데 질문하신 분의 질문에서 떠올랐던 거는 근데 회사의 관점에서 저희가 항상 생각하는 게 하나 있거든요. 밸류 포 머니를 주고 있는가. 그러니까 아무리 예술 스튜디오로 시작을 해도 저희가 만약에 작품의 펀딩을 받았고 또 이것을 티켓을 팔아야 되는 입장이 되면 관객의 지금 소중한 돈이 저희에게 들어오는 거라서 관객은 도대체 뭘 기대하는가. 예를 들면 1시간에 얼마의 경험을 줄 만큼 우리 콘텐츠가 관객을 만족시키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은 저는 필수적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저도 예술 경영을 배워봐서 알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되는 고민이고 그런데 자본을 위해서만 그걸 하진 않고 그러니까 저희는 그 두 가지를 항상 양립하면서 그 갈등 안에서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인데요. 그러니까 시장이 완성되고 나서는 당연히 자본을 위한 예술이 굉장히 성행하기 쉽지만 시장이 완성되기 직전까지 굉장히 실험적인 단계의 독립적인 컨텐츠를 만드는 독립예술을 하고 계신 부류가 당연히 있고 특히 저같이 완전히 진짜 메인스트림이 아닌 시장이라고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까지의 기술을 활용한 어떤 예술 콘텐츠를 만들고 있는 입장에서는 아직은 실험 단계일 수도 있지만 아까도 제가 티켓을 팔아보는 시도를 꼭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이게 결국 대중화로 넘어가서 보다 많은 관객을 만났으면 하고 이게 모든 그 예술가들의 양립적인 생각인데요. 이 양가적인 감정이 얼마나 중요한가 저는 또 가끔 그런 고민을 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만들고 나만 좋으려고 하면 세상에 공개하면 안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 공개하기로 마음먹었으면 제가 공동 창작의 의미를 단순히 관객이 여기서 참여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저 관객도 이 작품의 참여자라는 관점이 됐다면 저 관객은 나에게 뭘 바랄 것인가를 진짜 많이 고민합니다. 그게 이제 예전의 예술가 우리가 전통적으로 알고 있는 엘리트 예술과 다른 점이라고 저는 늘 생각하는 거고 꼭 자본을 위해서 한다고는 할 수 없지만 당연히 자본을 연두하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소중한 돈이 저희 창작자가 창작하게 만들고 있다라는 거를 절대 놓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이라서 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 공통적인 의견은 차치하고 개인으로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요즘은 창작자, 예술가 말고 다 창작자라면 훨씬 더 넓은 범위잖아요. 창작자는 그 두 가지 일을 다 할 수밖에 없는 시대인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자기의 위치 감각이 얼마나 있느냐인 것 같고 내가 그런 커머셜 워크를 하는데 너무 좋고 그 보상이 너무 좋으면 그 길로 가면 되는 것 같고 난 이게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면 잠시 멈출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자기의 상황을 잘 보는 게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답이 되셨어요? 네.